예, 안녕하십니까. 코니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순천향대병원 김태형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감염관리와 우리말 언어 소통, 문제 목록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야기를 이제 하고자 하냐면, 코니스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보고서를 작성하실 일이 있고, 또 학술적인 논문을 쓰시기도 하고, 또 동료들 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아웃브레이크라든지 그 증례에 대해서 소통을 할 때 문서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가 올바른 소통을 위해서 언어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감염 관리를 연마하시는 선생님들은 우리가 어떤 정신을 전파하는 사람과 같죠.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이었던 이제 과거의 세멜바이스도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손위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동료들이 이제 시큰둥하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벌써 뭐 한 100몇 년 전부터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오늘날도 감염 관리를 하고자 하는 의료진들의 노력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소통의 문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과 옥조 같이 생각하는 스탠다드 프리코션 2007년도에 나왔던 이제 미국 CDC 히크패크에서 이제 제안한 이제 스탠다드 프리코션에 보면은 첫 페이지에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감염 관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헬스케어 시스템과 서베일런스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시 이제 의료진과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교육이고, 이 모든 것들이 감염 관리가 교육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교육을 함에 있어서 큰 장벽 중에 하나가 언어인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말에 있어서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말이 왜 어렵고 우리가 특별히 어떤 소통의 문제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효과적인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죠. 그 문자 체계도 한글이라는 굉장히 위대한 문자를 우리 조상이 발명해서 우리에게 전수를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명은 상당히 그래도 과학적인 문명이 일찍 발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단어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질병관리청하고 소통을 하고 지역보건단체하고 소통을 하고 병원 간에 소통을 할 때도 이 어려운 말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한 5세기나 지난 오늘날의 시점에서 MICU에 폐렴을 협진한 한 의사의 이제 답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흔히 여러분들 일상에서 보는 그런 글투인데요. 이제 보시면 상기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및 이학적 검사상 일측 폐에 중증 경과의 폐렴이 용이하게 의심되는 바, 기저질환력을 청취한 결과 소위 황색포도상 구균성 폐렴 고위험군에 해당되고 객담 영색상 저명한 군집상 그람 양성 구균 소견이 관찰되므로 황색포도상 구균성 병원성 폐렴의 진단 기준에 합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굉장히 숨이 차게 읽어지는 문장인데 여러분들이 문어체에서는 굉장히 흔히 경험하는 굉장히 어색하고도 긴 문장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글 전용 세대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한자어를 많이 쓰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음에도 아직도 이제 우리 언어에는 이런 잔재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고 한번 바꿔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협진 보고서를 쓴다고 했을 때 폐렴 환자를 봤을 때 첫 번째 진단과 장기, 환자가 말하는 증상을 듣고 진찰해 보니 이분은 한쪽 폐에 빠르게 나빠지는 폐렴이 있습니다. 폐렴의 임상 진단은 우리 코니스 코드로 HAP 뉴모니아 1 이렇게 이제 진단을 주었고요. 간결하게. 그 다음에 병원균의 진단에 있어서 함께 앓고 있는 병 때문에도 이른바 황색포도 알균성 폐렴에 걸리기 쉬운 상태라고 예상하였지만 가래의 그람 염색에서도 뚜렷한 포도알 모양의 그람 양성 알균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합병된 황색 포도알균 폐렴, 병원 폐렴, 즉 HAP라고 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군더더기가 없는 문장으로 이 환자는 스타필로코칼 뉴모니아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예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렇기 때문에 스타필로코칼 뉴모니아니까 가벼워 보이는 첫 증상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더라도 사망하실 우려가 있고, 여기까지 제가 적은 소견은 앞으로 환자를 지켜보면서 다시 평가하겠습니다. 자, 추천, 권고사항은 혈액배양 3번을 다시 하시고 현재 쓰는 베타락탐에 반코마이신을 추가합니다.
혈액배양 확인이 되는 시점까지 현재 병합요법을 유지하시고 다시 협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의사 전달을 한다면 앞에 그 굉장히 문어체인 글에 비해서 훨씬 더 전달력이 있고 상대방이 뭐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앞에 같은 문장이 우리의 공문서라든지 우리의 어떤 학술적인 문체에서 많이 등장하는지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19세기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유럽 국가의 문헌과 우리 문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보면 여기 보시면 비록 19세기 프랑스어로 되어 있지만 현대 프랑스하고 1도 다르지 않은 문법과 띄어쓰기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단어 중에 그 어떤 단어도 21세기에 이해할 수 없는 단어는 없거든요. 그 스펠링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비슷한 시대에 우리말로 쓰였던 독립신문을 보시면 공부를 좀 한 저도 제가 봐도 무슨 내용인지 제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랬던 이유는 뭐 대부분의 서양 국가들은 자기네 문명이 19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지만 우리는 상당히 순환과 단절을 경험했었죠. 조선이 망했고 일제강점기가 됐었고 또 대한민국이 다시 독립을 했고 또 남북이 분단이 됐고 이런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 언어는 수도 없이 변천을 했고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법 체계가 달라지거나 뭐 표기법이 달라지고 뭐 자장면이 짜장면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오랜 그 5,000년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말로 학술적인 활동을 한 역사는 매우 짧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혼란의 시작은 우리의 그 언어 문명이 생각보다 짧다는 데에서 시작됐던 거죠.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그 논문인데 1996년도에 한 방사선 영상학과 교수님께서 이런 글을 투고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교수님이 걱정했던 거는 대한방사선의학회지가 이 외국말에 오염이 되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어색한 미국식 말이 있고 또 쓸데없이 어려운 한자 말과 또 일본식 한자 말이 많이 오염되어 있어서 굉장히 학술적인 그런 논문의 소통 측면에서 부족함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당시 교수님이 지적하셨던 것과 제가 조금 해석한 것들을 좀 요약을 드리자면 첫 번째, 우리가 쓰는 학술적인 언어나 여러 가지 보고서의 언어에는 직역투의 미국식 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가장 예민한 검사의 하나로 알려진. 근데 이거는 그냥 영어에서 one of the most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너무 직역투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고 어색한 문장이 되는데 너무 자주 써서 이것이 영어의 직역투 문장이라는 것조차 우리가 모를 정도죠. 그렇지만 사실 이런 문장은 그냥 매우 예민한 검사인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는 CT가 드물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된다. 이것도 이제 영어식 표현이죠. That is the reason why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이제 이런 문구에서 미국식 문구를 우리가 그대로 흉내내서 이제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문장은 그냥 그래서 우리가 CT를 덜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짧게 끊어서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감도가 낮다 이런 표현도 낮은 민감도를 보인다. 그러니까 show low sensitivity 이런 식으로 뭐가 보인다, 가진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이것도 사실 영어식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민감도가 보인다고 하지 않고 그냥 민감도가 낮다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이 분포가 뭐 다양한 나이 분포를 가지며가 아니라 나이 분포가 넓으며 다양하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고요. 그 다음에 검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뭐 이런 말도 그냥 지표로서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좀 더 짧게 말할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쓰는 공문서에서 이 긴 문장들이 많은 경우 영어를 직역을 했기 때문에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어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영어를 공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는 이 한국어에는 굉장히 많은 미국식 영어의 표현들이 녹아져 있다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지만 저희 선배님들 세대에는 또 지금도 많이 여러 가지 한자어가 많이 이제 넘쳐났었죠. 뭐 마쇠유리 모양, 봉화상 이런 것들은 뭐 요즘 간유리 모양, 벌집 모양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충 바꿔서 쓰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뭐 연령, 신장, 체중 이런 것들도 나이키, 몸무게로 쓰게 되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한자 단어하고 조사만 붙어진 문장들 취침 전 금식으로 시작하여 검사 당일 조식 금식 하에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에 상해 이런 식의 말들을 쓰는 경우가 조금 이런 한자식 언어를 많이 쓰는 일본식 문법인데 그냥 우리말로는 풀었으면 되겠죠. 자기 전부터 검사한 날까지 아침까지 굶으며 이렇게 말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월하다고 사료된다. 이렇게 꼭 이 사료된다라는 식의 말을 쓰는데 그냥 생각한다 또는 그냥 우월하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하였다라고 하면 되는데 많은 경우 실험을 시행하였다, 뭐 CT 검사를 시행하였다 이런 식으로 두 번의 동사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될 수 있으면 동사는 아껴 쓰는 게 좋죠. 그냥 한 번의 동사로 쓰면 되는 것을 뭐 시행하였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는 표현들은 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용이하게라는 말도 그냥 쉽게라고 이제 고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후가 불량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말보다는 치료 결과가 좋지 못할 것을 걱정한다, 우려한다 이런 정도의 말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라는 말도 조금 이제 어색한 한자어죠. 그냥 이른바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 자체가 좀 어색하게 쓰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어떤 관용어로서의 역사가 짧다 보니까 주어가 없거나 수동태 문장 같은 것들이 이제 문법에 잘 안 맞게 쓰는 경우. 그러니까 뭐 우리가 특별히 외국식으로, 일본식으로, 미국식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도 지나치게 이게 문법이 축약돼 있고 뭐 마침표도 없고 이런 문장을 쓰는 것들은 가급적 지양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조금 어렵고 철학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만 존재하는데 조금 이 국제적인 그런 사회에서 소통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시뻘겋다, 새빨갛다, 뻘겋다 이런 것들은 사실 영어로서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러면은 그런 개념을 어떤 정량화한다든지 학술적인 어떤 지표로 삼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내가 하려고 하는 연구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어떤 지표가 타당한지를 생각해 보면 이 영어로도 쉽게 번역이 되는 것들이 타당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말에만 존재하는 형용사 이런 건 조금 이게 학술적인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들 쓰는 그 모호한 표현이 밑이라는 개념입니다. 밑. 그러니까 밑은 이게 과연 and일까 아니면 or일까 헷갈릴 때가 있고 우리가 편의에 따라서 해석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밑이라는 말은 과학을 쓰는 사람들한테서는 지양해야 될 단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밑이라고 하면 문학적인 표현으로서는 좋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함께일 수도 있고 따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and일 수도 있고 or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어로 굳이 말하자면 as well as 이런 개념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문학에서 말할 때는 철수와 및, 뭐 순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붙일 수가 있지만 과학에서는 and와 or가 명확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구별해서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표현 중에서 상대방한테 너무 지나치게 넓은 선택을 강요하는 구체적이지 못한 권고는 지양해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범위 항생제를 잘 써보십시오. 이건 진짜 안 쓰나 마나한 그런 표현이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세대의 스펙트럼의 항생제를 어떻게 쓰라고 얘기를 해야지 뭐 광범위 항생제를 알아서 잘 쓰십시오. 또는 감수성 항생제를 골라 쓰십시오. 이런 말은 사실 하나마나한 얘기이기 때문에 별로 과학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말이 어려운 거는 우리말이 미개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훌륭한 언어와 우리의 문명적인 그런 역사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근대 공용어로서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국어의 유입과 오염으로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고 이 언어를 쓰는 우리가 우리말로 올바로 논문도 쓰고 또 보고서도 쓰면서 소통을 해야 좀 더 잘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팬데믹 때 우리말 용어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09년도의 팬데믹은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영어에서의 그 정식 명칭은 2009 팬데믹 인플루엔자 H1N1이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 당시 질병청이 신종 플루 또는 신종 인플루엔자라고 번역을 해서 썼는데 사실은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그 좋은 그런 번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한테 뭐 H1N1, 2009 팬데믹 인플루엔자 이걸 다 풀어서 쓰거나 영어로 썼을 때 주는 어감보다 그냥 신종플루라는 것이 굉장히 직관적이었었죠. 그렇지만 이 신종이라는 말이 2009년도에 한해서 생겼던 문제였다면 좀 적절하지가 않고 앞으로 또 다른 팬데믹이 오면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게 법정 용어로도 이렇게 굳혔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다른 이제 팬데믹 인플루엔자가 올 때는 용어를 적절하게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비드 19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19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이제 이 코로나19를 19라고 읽어야 되는지 19라고 읽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학번을 19학번이라고 할지 19학번이라고 할지의 차이 같기도 한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19가 조금 더 어감에 와닿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상당히 이제 그 적절한 그런 번역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드롭플렛을 비말이라고 하는데 비말 그러면 일반인들이 잘 못 알아들어서 이제 침방울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의협에서도 그런 번역을 추천하기도 했었는데 그럼 이제 과연 우리가 보편 타당하게 침방울 전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자리 잡았는가? 그러면 아직도 여러 가지 그 한글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핸드 하이진 당연히 이제 우리 학회에서도 손위생이라고 번역을 했고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번역인 것은 사실이지만 왜냐하면 이제 단순히 워싱하고 하이진은 다르다는 개념에서 우리가 손위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근데 조금 우리가 이 활동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를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 씻기가 단순히 세척과는 좀 다른 것이다라는 개념을 할 수 있었다면 일반인들한테 좀 더 와닿는 표현을 했을 때 우리 동료들을 좀 더 설득하기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 서베일런스도 능동감시라고 하는데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분들은 이게 도대체 어떤 부분이 능동적인 건지를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 감시라고 해야 되나 이제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스널 프로텍티브 이퀴프먼트도 언론에서 이렇게 뭐 방호복 이런 말들이 많이 쓰이는데 이제 감염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우리 학회에서는 사실 굉장히 불편했었죠. 이게 이제 그 방호복이라고 할 때는 주로 이제 산업재해 같은 거를 막기 위해서 쓰는 개념으로 쓸 때 많이 방호복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질병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방역복이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영어의 원어 단어는 상당히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뭐 이것이 세균이든 케미칼이든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퍼스널 프로텍티브 이퀴프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PPE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제 번역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수도 없이 많이 방호복이라는 말들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가치 중립적인 건 개인 보호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국제보건에 있어서 감염병을 명명할 때는 가급적 어떤 지역을 명칭하지는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서구 사회에서는 예를 들면 매독을 영국 사람들은 프랑스 병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프랑스 사람들은 영국 사람 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대방을 디스한 거죠. 그 다음에 이 1918년도 인플루엔자를 당시 스페인 독감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스페인에서는 이 병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이게 주로 이 당시에도 아메리카 대륙에서 시작되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억울한 스페인만 이제 이 질병의 누명을 쓰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국형 출혈열이라고 했던 것들 당연히 이제 요즘은 HFRS라고 하고 한타바이러스 감염이라고 합니다만 물론 한국에서 발견됐고 한국에서 시작된 거는 맞지만 이 병의 큰 분포를 봤을 때는 시베리아까지 아시아 지역의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분포하고 있는 바이러스인데 유독 코리안이라고 하니까 한국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 내염도 정작 일본보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아시아 국가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지런한 일본 사람들이 먼저 발견했기 때문에 일본 내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을 병명에다가 명칭을 쓰게 되면은 그 특정 지역에 그 병이 많은 거라는 오해를 줄 수가 있고 부적절한 전달을 할 수 있어서 가급적 이제 WHO는 특정 지역이나 장소를 의미하지 않도록 명명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메르스, 그러니까 중동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중동이냐? 사실 이제 중동이라고 한 것도 특정 지역을 좀 명명한 것이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겠지만 이 미들 이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이 메르스는 그 초창기의 감염 이 병명이 영국에서 에라스무스 메디컬 센터 바이러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발견했다고 해서 에라스무스라는 메디컬 센터를 특정한 기관을 이름을 붙였는데 그거보다는 중동이라고 하는 그 당시로서는 아주 넓다고 생각했던 지역으로 이제 확대해서 이름을 바꾸라고 지시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도 영국의 어떤 특정 센터가 아니라 마치 거기서 시작된 바이러스를 오해할 수 있으니까 중동이라는 아주 넓은 지역에서 생긴 거라고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게도 이 메르스가 이제 한국에서 유행하기 전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기 때문에
설마 이제 이게 중동을 넘어서 이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못 했겠죠. 근데 어쨌든 한국에서 유행하기 전까지는 이 미들 이스트라는 표현도 상당히 중립적인 표현이었던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사스코비2도 처음에 우한에서 시작돼서 최초의 이 바이러스를 서구 학자들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했는데 이제 에둘러,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련성보다는 이게 세계적인 팬데믹이라는 것들을 좀 더 시사하기 위해서 사스코비2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염병은 항상 이 여러 가지 사회적 낙인과 이제 함께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낙인을 피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에이즈는 그러니까 HIV 에이즈라고 명명을 하고 그 다음에 HIV 환자 감염자라는 표현보다는 HIV 감염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감염들은 결핵은 그냥 결핵 환자라고 감염자라고 해도 그렇게 그분들이 상처받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HIV는 그 이분들이 받는 사회적인 그런 낙인이 크기 때문에 좀 더 배려한다는 의미에서 감염인 또는 HIV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뭐 PL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더 이제 약자이고 소수자일수록 좀 더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확진자도 이제 코로나 때 많이 사용된 말인데 도대체 확진자 하니까 뭐 어떤 감염병을 지칭하는 건지도 이제 혼란스러울 정도로 많이 쓰였었는데 이 표현도 상당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낙인을 이제 시사하는 그런 표현이어서 좀 지양되었음을 했던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19라고 반드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코로나는 코로나19 외에도 다양한 코로나가 뭐 한 7, 8종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소스를 알 수 없는 감염을 한때 이제 깜깜이 전파라고도 했었는데 이것이 또 뭐 이제 시각 장애인들을 좀 비하한다든지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우리가 좀 이런 표현이 어떤 특정인들한테 좀 상처를 줄 수 있는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나치게 뭐 3차 유행, 4차 유행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서는 신나게 얘기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지나치게 그 팩트에 비해서 공포를 주장하는 언론의 화법이었다라는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어떤 질병을 얘기할 때는 객관적이고도 사람들한테 지나친 두려움을 주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 병원 그 의료 관련 감염 환자들의 문제 목록을 정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자, 언어를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언어를 좀 더 문명의 언어로서 업그레이드를 시키자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드렸고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다양한 문제를 정리하는가 이것이 이제 결국 감염을 치료하고 예방하고 감염 관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의무 기록은 상당히 직관적이었습니다. 이게 보시면 초진 기록지, 외래 기록지, 입원 기록지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이 환자에 대한 병력을 볼 때 맨 앞에 뚜껑을 보고 맨 첫 페이지에 나오는 이 환자의 첫 그 디스크립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경과 기록지라든지 외래 기록지에서는 중요한 이벤트만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쓱 넘기면서 보면은 이제 직관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환자가 어떤 경과로 치료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산으로 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을 하루에 한 페이지씩 정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한 페이지씩 수십 페이지, 수만 페이지가 쌓였을 때 이걸 다 클릭해서 보지 않으면 한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EMR로 됐을 때는 이 SAOP라고 했을 때 이 A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현재 문제 목록만 써서는 불충분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재 EMR 상황에서 SAOP를 그 환자의 호소와 객관적인 소견들과 문제 목록 치료 계획을 이렇게 나눠서 보실 때 최소한 문제 목록과 치료 계획에서는 누적된 정보를 그 요약해서 놓지 않으면 매번 우리가 앞에 뚜껑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를 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목록 정리를 잘 하자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과거에 이 종이 차트 시절에는 이 프로블렘 오리엔티드 메디컬 레코딩, 문제 중심 의무 기록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고 방금 말씀드렸던 SAOP로 이제 종이 의무 기록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유관적인 가독성만을 이제 중요시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간단한 기술을 하고 문장으로 쓰지 않고 단어로 쓰거나 축약된 표현으로 많이 썼습니다. 뭐 그랬음 저랬음 이런 말들을 했죠. 그리고 이제 매번 이제 이 종이 차트 시절에는 첫 장부터 최근 경과를 이렇게 보면서 환자를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 당시에는 이제 카피 페이스트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첫 페이지를 너무 길게 쓰면 그 다음번에 그거를 누가 베껴 쓰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정보가 쉽게 카피 페이스트 되기 때문에
이 정성적인 정보를 잘 마이닝을 해서 정량적인 빅데이터를 쌓아가고 누적된 정리를 누군가는 해놔야 계속해서 환자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제부터 아팠느냐, 3일 전부터 두통 이런 얘기를 보통 쓰는데 이걸 매번 전산 의무기록에서 종이 의무기록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3일 전이라고 쓴 날짜를 보면서 보면 되니까. 근데 전산 의무기록에서는 이걸 카피 페이스트 할 거기 때문에 날짜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환자한테 온 사람이 3일 전부터 아팠다 그러면 어제 그저께 3일 전 날짜부터 아팠다라고 이렇게 날짜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헤데익 가로치고 지금부터 3일 전인 예를 들면 뭐 2018년 9월 27일부터 아팠다. 예를 들면 이제 오늘이 10월 1일 날 병원에 오셨다고 쳤으면요. 그 다음에 30년 전 아펜디텍토미를 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30년 전, 지금이 만약에 2018년이면은 1988년도에 아펜디텍토미 했다고 기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20팩이어 스모킹을 했다. 그러면은 하루에 한 팩씩 1998년부터 피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뭐 HIV, GB스톤, DM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문제 목록을 정리할 때 가급적이면 추정하는 날짜를 중심으로 그 날짜 순으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첫째, 이게 되게 중요한 거는 모든 사건은 이제 시기적절하게 발생을 하니까요. 1번 사건, 2번 사건, 3번 사건 이렇게 시계열상 맞는 순서로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를 쓰느냐, 이제 결국은 이제 이때 쓰는 그 진단명이 좀 더 규격화된 용어를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CDAD, 뭐 누구는 이제 CDPC 감염이라고, 누구는 CDAD라고 하고 그러는데 이제 CDI라고 통일적으로 쓴다든지. 그리고 룰아웃이란 말은 가급적 안 쓰는 게 좋죠. 그러니까 룰아웃이란 말보다는 CDID를 임상적으로 진단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결국은 미생물학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치료를 할 사람은 하니까요. 그래서 임상적인 CDI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스폰딜라이티스란 말보다는 보통 이제 감염 쪽에서는 버테브라 오스테오마이라이티스라는 말을 더 잘 쓰고요. 그 다음에 뭐 카테터라인 인펙션, C라인 인펙션, C라인 sepsis, 뭐 라인 어소시에이트 인펙션 이런 것들이 되게 여러 가지 말이 혼재하는데 우리 코니스에서도 그렇듯이 이제 클랩시라고 C라인 어소시에이티드 BSI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고, 또 뉴트레닉 피버, 페브라일 유토페니아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데 페브라일 유토페니아가 조금 더 과학적인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목록을 정할 때는 조금 하이라키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DRSP, 뉴모코쿠스에 의한 라이트 로울렁의 폐렴이 있다. 그리고 커뮤니티 어콰이드 뉴모니아다 이러면은 뭐 굳이 말하자면 균명을 먼저 쓰고 장기를 쓰고 뭐 장기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DRSP 뉴모니아 슬래시 CCAP RLL. 그 다음에 항생제는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이제 APN에 의한 septic 쇼크 환자가 ESBL 이콜라이에 생겼다 그러면은 ESBL이면서 플로로퀴놀론 내성인 이콜라이에 의한 septic shock APN right 이렇게 쓰게 되면은 조금 더 가독성 있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게 이런 식으로 차팅을 하는 게 정형외과죠. 정형외과가 피머 넥 프랙처 이렇게 하지 않고 프랙처 피머 넥 라이트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프랙처고 그 다음에 피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내과 병명도 가급적이면 조금 중요한 팩트를 앞에서 쓰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어법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커뮤니티 어콰이드 뉴모니아고 페니실린 레지스턴트고 뉴모코쿠스가 원인이고 라이트 로울렁이 있고 뉴모니아가 있다. 이러면 DRSP, CAP, RLL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도즘에 훗에 셀룰라이티스가 있다. 그러면 셀룰라이티스를 먼저 쓰고 훗 도즘. 이 문제 목록이 길어지면 그 앞에 모든 명사 앞에 라이트 랩트가 다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제 목록 1 라이트 풋 셀룰라이티스, 문제 목록 2 랩트 캐타락트, 문제 목록 3 라이트 핑거 라서레이션 이렇게 쓰면은 모든 병명이 다 앞에는 라이트나 랩트만 있어가지고 한눈에 이 사람이 무슨 병인지를 알아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게 이제 라틴 오더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명사를 앞에다 먼저 쓰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명사를 먼저 앞에 쓰는 어법인데 이게 되게 영어보다는 라틴어가 이런 식으로 쓴다고 돼 있죠. 지금도 프랑스 말이나 독일어는 이런 식으로의 어법을 쓰는데, 그러니까 셀룰라이티스 훗 라이트, 카타락트 랩트, 라서레이션 핑거 라이트 이렇게 쓰게 되면은 조금 더 문제 목록이 한눈에 잘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지만 인과관계의 중요성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있고 투베셀 디지가 있고 하펠료가 있고 풀모너리 에데마가 있고 투석을 했고 멀티포칼 뉴모니아가 있고 BSI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이제 한 묶음이 될 수 있고 파란색이 한 가지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빨간색이 이제 감염병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초록색으로 된 것끼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ESRD가 왜 생겼죠? DM 때문에 생긴 거죠. DM-CKD로 인해서 DM/CKD, ESRD, HD 또 그것 때문에 풀모널이 이대막까지 왔어요. 이것이 이제 다 하나의 인과관계상의 사건이고요. 고혈압이 있고 투베셀 디지즈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MRSA, BSI가 있고 멀티포칼 뉴모니아가 있으면 MRSA에 의한 septic 뉴모니아죠. 그러니까 BSI하고 뉴모니아는 같은 겁니다. 이때 BSI는 프라이머리 BSI가 아니라 세컨더리 BSI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 목록을 8개로 정리하지 않고 4개로 정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인과관계 중심으로 정리를 하게 되고 이 환자의 중요한 문제가 뭔지를 좀 더 이해하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문제 목록을 정리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전인격적인 환자의 케어를 위해서입니다. 제가 전인격적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의미의 뭐 사람의 육체적, 영적, 사회적 이런 의미로 전인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이 환자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한눈에 통찰하라는 뜻이죠. 이 환자가 지금까지 어떤 문제와 어떤 합병증이 있었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예견하는 거죠. 그런 것이 한편으로 또 전인격적인 케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자를 당연히 인간으로 대우하고 영적인 존재, 사회적인 존재로 봐야 하듯이 의학에서도 환자를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볼 수 있는 이 사람을 좀 더 한눈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한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것들이 이제 홀리스틱한 케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진단적인 클루가 보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런 문제 목록을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새로운 발열이 있어서 왔을 때, 이 사람은 가장 우선순위를 생각할 수 있는 병은 이거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어떤 언더라인 디지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환자는 투베셀 디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그 예후가 뭐 좋겠구나 나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냥 뭐 프랙처 환자로 와서 정형외과 의사가 프랙처 한 줄만 써놓고 보는 거에 비해서 이 사람이 앞서서 엠볼리즘도 있었고 핫디지도 있었다 이러면은 굉장히 많은 위험 인자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으면 내가 없더라도 내 동료들이 똑같이 이 환자를 이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나만 알아볼 수 있는 기록을 해놓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의료진 간의 동료 간의 소통의 어떤 중요한 그런 단서가 됩니다. 저희 병원은 감염내과가 제일 차팅을 잘하기 때문에 모든 과에서 감염내과 차팅을 우러러 봐줍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그러니까 응급학과 선생님들이 환자가 응급실에 오면 감염내과 차트부터 찾아요 라는 말을 해주는데 참 고마웠어요. 이게 의료진 간에도 소통이 되는 거고 내가 쓴 기록이 환자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있구나. 또 한 가지는 근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가 되어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진료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했구나라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는 전산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계를 사랑하는 사람들 눈에는 이런 이제 기계들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저희 병원의 그 EMR의 그 본부가 있는 전산실인데요. 네 병원의 의료원 산하의 네 병원의 모든 그 EMR 데이터가 저희 부천병원의 지하의 5층에 이런 큰 서버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 인공지능에다가 환자의 개인정보를 넣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정리를 해주는 그런 인공지능 시대가 된다면 각 병원마다 결국은 의료 정보를 정리해주는 그런 인공지능 알고리즘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쓰는 글을 갖고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문장을 이렇게 다듬어 주세요라고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고 이런 규칙대로 글을 써주십시오라고 하면은 내가 쓴 글을 제가 원하는 문법에 맞게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 목록을 잘 정리하고 우리말로 환자 정보를 잘 정리하고 또 소통하면서 더 감염 관리를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